이건 두 가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토끼가 두 마리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뛰는 건데 한 마리를 잡으려면 나머지 하나는 지금 못 잡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두 마리 토끼 중에 조금 더 지금 현재로서는 중량감 있어 보이는 토끼는 전자 쪽. 그래서 국내 경기 둔화 쪽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요즘 시장은 김칫국을 한 사발 드링킹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절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연내 금리 인하 이미 하는 걸로 시장에서는 합의를 봐버렸죠. 하지만 간밤에 연준의 주요 인사들은 난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라고 합니다. 미국의 금리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걸까요? 정말 연말쯤 되면 내려가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환율,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 제일 답을 잘 해주실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근무를 하셨던 분이죠.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간밤에요. 그 교수님 오신다고 하는 걸 알아서 그랬는지 연준에서 그냥 죄다 마이크를 잡고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궁금했어요. 일단 미네폴리스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라고 무서운 얘기 많이 하시는 분이 지표에 속지 마라. 끝나지 않았다. 물가는 여전히 높다.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2024년 전에는 인하 어림도 없다. 그리고 리치몬드 연은 총재도 우리는 굉장히 뜨거운 데서 뜨거운 데로 갔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반면에 시카고 연은 총재 이 굴스비라는 분은 인플레의 빠른 개선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난 지난달에 정말 금리 올리는데 동의하고 싶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일단 여기서만 봐도 3대1이잖아요. 미국 금리 인상 기조 끝난 거예요, 완전히? 저는 저번 그 FOMC를 보고 올리는 게 끝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3대1이잖아요. 근데 그 3대1에 그 3명 대 1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다라는 게 뭐냐 하면 저희도 라면이 있으면 라면을 가장 매운맛부터 가장 순한 맛까지 줄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연준에서도 연준 내에 그 보팅을 할 수 있는 19분의 그 연준의 멤버들을 줄을 세웁니다. 어떤 식으로 줄을 세우느냐 하면 누가 가장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하느냐, 누가 제일 인플레이션에 상대적으로 덜 걱정하느냐, 상대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쪽을 선택하느냐. 저희가 보통 전자의 사람들을 매파적이라고 부르고 후자의 사람들을 비둘기파적이라고 부르죠. 닐 카시카리 총재는 줄 세워보면 앞에서 한 1, 2등입니다. 매운맛. 굉장히 아주 매운맛의 불닭볶음면 같으신 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굴스비는 반대쪽에 아주 순한 맛에 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하는 온도 차이는 결국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철학 이런 것들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어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 일주일 전쯤 나왔던 존 윌리엄스라고 하는 뉴욕 연은 총재의 얘기를 좀 들어볼 만합니다. 그 존 윌리엄스 총재는 사실은 그렇게 줄을 세워놓으면 정중앙쯤에 있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약간 매파적이라고 아주 약간 매운맛이라고 생각되는 분입니다. 시장에서. 근데 그분도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고 있으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도 심지어 금리 인상을 통한 대응도 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분이 어떻게 보면 한 중간쯤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해 보면 연준의 어쨌든 얘기는 아직 샴페인 터트리지 마라. 경기 아직 안 끝났다. 너네 그렇게 경기 관두고 축하 셀러브레이션 하러 가면 나중에 꼴 먹고 질걸? 뭐 이렇게 되는 얘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준은 아직까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심지어 조금 더 올릴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결국 나오는 지표들을 봐야 되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 가장 연준이나 뭐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데이터에 근거한 통화정책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데이터가 하나하나 새로 나올 때 그 데이터가 과거랑 그렇게 별로 다를 게 없으면 그 데이터에 당연히 가중치를 적게 주겠죠.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정보나 지식이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통화정책을 하겠죠. 하지만
하지만 지금은 데이터 하나하나 나오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의미해 주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데이터 하나하나에 엄청나게 가중치를 두고 통화정책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볼 데이터가 뭐가 있느냐.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하나는 지금 연준의 말을 사람들이 잘 믿지 않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경기가 너무 뜨겁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노동시장인 것이죠. 사실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GDP의 70%가 소비입니다. 그럼 소비의 원동력이 뭐냐? 그럼 결국은 근로를 통한 일자리 를 통한 노동소득이 그 소비를 버텨주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렇게 물론 인플레이션이 시작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곡물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인플레이션이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연준에서 의도하는 바는 이것들을 금리를 인상시킴으로써 뭐 소비나 투자 같은 걸 좀 꺾어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보겠다라는 게 연준의 원래 플랜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금리를 이렇게 작년에 5% 이상 올려 1년 사이에 1년 약간 넘는 사이에 그 정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뜨겁고요. 소비는 아직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애초에 생각했던 어떤 게임 플랜 같은 것들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만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미 많이 먹었지 않니? 우리는 이미 높을 만큼 높지 않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자꾸 금리 인하 올해 내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부분은 저는 약간의 바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드니까 좀 금리 좀 내리는 게 어떨까라는 바람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연준은 아직 게임 끝난 거 아니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라는 의미가 결국은 숫자로 봤을 때 보통 연준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의 목표치가 2%라고 한다면 지금 아무리 좋은 숫자를 봐봤자 4.2% 정도거든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3월에 4.2% 나온 게 가장 낮은 숫자거든요. 그럼 여전히 2배 넘게 높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 게임 안 끝났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궁금한 게요, 교수님. 이게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다는 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의 정상화, 경제가 잘 돌아가서 미국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목적은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은행들이 픽픽 쓰러지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사람들이 체감하게 되면 이거 왜 올리는 거지? 우리 이거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물가 잡으려다가 은행만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아요? 네,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은행이라는 것이 가지는 경제 내에서의 일종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은행에서 문제가 생기면 뭐 동맥경화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혹은 뇌출혈 같은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의 강력한 믿음은 사실은 연준에서 생각했을 때 미국 경제가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게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심하게 흘러가는 사인이 보인다면 연준도 아마 금리 인상을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3월에 저희가 이제 뱅크데믹이라고 하는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뭐 크레딧 스위스 여러 가지 사태들, 뭐 찰스 슈왑도 있었고요. 사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그 불은 우리가 가진 조그만 소화기로 진화가 가능해. 그걸 우리가 금리로 대응할 정도는 아니야. 아직 우리의 컨트롤 하에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오른쪽으로 떨어져도 문제, 왼쪽으로 떨어져도 낭떠러지인데 연준은 그 중간에서 아주 밸런스를 잘 잡고 미국 경제를 잘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연준의 시나리오는 이런 것 같습니다. 물가는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견조하고 갑자기 미국 경제 이상 징후가 보여서 꼬꾸라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종합해 보면 올 말까지는 연준이 금리 내리지 않겠다. 그런 당연히 연준의 해답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연준의 해답을 우리는 조금 믿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어떤 걸 믿어야 되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연준이 모든 것이 이렇게 연준이 의도하는 플랜대로 흘러갔을 때 연준이 올 말까지 금리 인하 안 하겠다라는 그 말 자체를 저희는 좀 믿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시장에서 나 넘어져서 여기 피나는데 하는데 연준에서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후시딘 뭐 그런 거죠. 그래, 그냥 반창고 발라. 네.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인데 그 와중에요. 연준은 그렇다고 치고 어찌됐든 달러 인덱스가
추세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네네. 뭐 어제 그제는 조금 올랐습니다만 네네. 추세적으로 주요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는 한참 강달러일 때보다 좀 떨어지는데 네네. 원달러 환율은 왜 이렇게 오릅니까?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 저도 굉장히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결국은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게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달러 대비 6개의 큰 통화들을 묶어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달러 인덱스는 좀 떨어지는 게 어쨌든 간에 그동안 달러 인덱스를 조금 계속해서 올리고 있던, 즉 달러 강세를 이끌었던 건 연준이 굉장히 강하게 금리 인상 드라이브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뭐 어쨌든 저쨌든 간에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혹은 금리 인상의 어떤 이 시점에 종료가 보인다라는 이런 판단에서 뭐 달러 인덱스 자체는 예전보다는 좀 내려가면서 달러의 가치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원화인데요. 사실 우리 경제가 가진 몇 가지 약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9월하고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원달러 환율 1,400원 넘었었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뭐 한국은행에서도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랬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1,300원대 뭐 50원대 근처로 가면서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가 가진 어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비단 뭐 우리의 잘못이건 아니건 간에요. 첫째로는 사실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우리나라를 정의하는데 지금 수출이 너무 안 좋으니까요. 14개월째 무역 적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올해 경제 전망,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했던 기관들에서 보통 얘기했던 바람 중에 하나가 상저 하고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고의 부분이 결국은 중국이 리오프닝 올해 하면서 풀려가면서 우리가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의 수혜를 좀 볼 것이다. 수출도 다시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22.8% 비중이 전체 수출 중에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22.8%고요. 그리고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에 55%가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중국의 의존성이 강한 것이죠. 근데 생각보다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생각보다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까도 이제 방금 전에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중국의 지표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게 안 나오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과연 하하고로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고 그것과 연동돼서 사실 우리나라 통화가 위안화랑 엔화랑 좀 묶여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경제 성장이 생각보다 안 올라오니까 위안화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가치가 올라오고 있지 않거든요. 이거 하나랑 일본이 또 그렇게 뭐 중국만큼 중요한 팩터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전 총재, 일본은행 총재인 구로다 총재가 굉장히 완화적인 정책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 이제 우에다 총재라는 분이 오면서 그분은 정책을 좀 재고할 것이다, 좀 정책을 선회할 것이다, 완화적인 정책에서 벗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비슷한 정책을 지금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화 가치도 생각보다는 지금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화, 위안화, 엔화 이 세 개 패키지도 지금 전체적으로 좀 약한 편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원화가 지금 굉장히 조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화 자체의 수준이 약세인 것도 문제지만 네. 원화의 변동성이 되게 심해지고 있다는 게 되게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좋은 뉴스가 터지면 원화가 약간 뜨는 것 같았다가 안 좋은 뉴스가 있으면 네. 원화가 가치가 확 꺼졌다가 작년에 저희가 9월, 10월에 봤던 것처럼요.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부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제 전망을 하시거나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하고가 달성이 되면 결국 궁극적으로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거의 저점이니까 이게 돌아오게 되면 하반부에는 조금 원화 가치가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그런 시나리오가 좀 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원달러 환율이 참 미스테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떨어질 때도 왜 떨어지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하고 위안이나 엔하고 우리가 같이 움직인다라고 쳐도 그러면 그때라고 수출이 갑자기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때라고 위안이나 엔 가치가 크게 올라간 것도 아닌데 그때는 환율이 왜 갑자기 좋아졌을까? 이것도 설명이 안 돼서 이게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최명숙님 갑자기 진지한 얘기하는데 이렇게 재미있게 있어요. 갑자기 이자 보고 불닭볶음면이 급 땡겨서 급하게 먹다가 금리 얘기하다가 저희 이 매운맛까지 갔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거 궁금하긴 합니다. 금리나 아니면 거시를 전망할 때 말이죠. 의견들이 굉장히 교차하잖아요. 갑론을박이 있을 텐데
목소리 큰 사람 의견을 중심으로 갑니까? 아니면 중앙은행에선 똑같이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할 때 한 사람의 의견이 n분의 1로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 n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다릅니다. 네. n을 중앙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분 전체로 따지면 n분의 1 아니고요. 네. 저희가 보통 금리를 결정하시는 금융통합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시고, 궁금했어요. 뭐 네. 그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조금 더 n분의 1에 가까울 수 있고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 하나는 예를 들어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 총재가 있잖아요. 그럼 총재는 n분의 1보다 좀 목소리가 더 셀 거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그때 다릅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볼커 의장은 n분의 1보다 훨씬 넘었던 사람이고요. 전체 한 70% 이렇게 되는 의장도 있고. 그린스펀도 조금 더 높았고요. 근데 그 이후에 버냉키는 n분의 1에 가까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요. 그것도 이제 개인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버냉키는 절반 이상일 것 같았는데 또 의외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요. 네. 사실은 이게 n분의 1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우선 가장 큰 거는 각자 갖고 계신 개인기들이 좀 다릅니다. 저희도 걸그룹 따지면 그 안에 보컬도 있으시고 래퍼도 있으시고 안무하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네. 거기서도 중앙은행에서도 각자 잘하시는 것들이 좀 다른 분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분들이 모여서 결정을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궁금해요. 엔딩 요정이 누구일까? 그러니까 보컬만 6명 모여서 걸그룹을 만들 리는 없잖아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다른 분야를 가지신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때 현안에 따라서 지금은 환율이 좀 더 중요하다. 혹은 지금은 물가가 좀 더 중요하다. 아니면 지금은 국내 경기 중에 뭐 부동산 섹터나 좀 금융 섹터가 좀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중요성에 따라서 어떤 분들의 보이스가 조금 더 올라가고 그분들의 n분의 1보다 좀 더 하시고 뭐 이런 건 있습니다. 아마 그 진행자께서 궁금하시는 건 그럼 총재님의 n분의 1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 이창용 총재님의 n분의 1은 네네. 어느 쪽인지 그게 궁금해요. 엔딩 요정인지. 저는 엔딩 요정이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구조 자체가 총재님께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그 구조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러니까 홀수지 않습니까? 짝수 붙어서 동률이 나오면 마지막 캐스팅 보트를 총재가 결정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뭐 지금 총재께서는 사실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뭐 안 겪어보신 이 분야가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실물도 보셨고 예전에 금융위 부위원장하면서 금융도 그리고 관료도 하셨고 금융 부분도 보셨고 그다음에 IMF에서 사실 국제 경제도 보셨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이렇게 목소리를 누가 더 높나 누가 더 옥타브 높이 올라가나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배틀이 붙으면 아무래도 총재님께서 조금 더 높은 옥타브의 고음을 내실 가능성이 크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은행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뭘까요? 그것도 그때 다른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최근 한 올해 들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어쨌든 간에 국내 경기, 특히 국내의 약한 고리들, 경제의 약한 고리들, 예를 들어서 부동산 PF나 가계부채나 이런 약한 고리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국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금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좀 요즘 들어서 보고 있는 부분은 환율인 것 같습니다. 환율이 사실은 이게 뭐냐면 제 생각에 한 1,350원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너무 높다 뭔가 쏠린다라고 생각하면 걱정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보기엔 한 1,350원 근처에서 최근에는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걱정하는 기간으로 들어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토끼가 두 마리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뛰는 건데 한 마리를 잡으려면 나머지 하나는 지금 못 잡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두 마리 토끼 중에 조금 더 지금 현재로서는 중량감 있어 보이는 토끼는 전자 쪽. 그래서 국내 경기 둔화 쪽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제기구 같은 데서 아니면 국내에서 정책기관 같은 데서 우리나라 경제 전망했을 때 올해 하여튼 1%대 중반에서 계속 낮추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안 좋은 숫자냐 하면 뭐 진행자께서 잘 아시겠지만 IMF나 금융위기 이럴 때 코로나 이런 때 제외하면 이렇게 위기시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고전을 할 한 해가 될 것이고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게 안 좋은 게 확 터져버리는 일을 방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도 그걸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허준영 교수님 말씀 속에 여러 가지 힌트가 숨어 있네요. 미국의 경로가 어찌 되었든 우리의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를 고민한다. 우리는 더 이상 금리가 높아지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